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 다음 주 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유의 심판인 만큼 인용이냐 기각이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교수님, 탄핵 심판이 사실 뭐 여론 재판도 아니고 또 형사 재판도 아닌데 핵심 쟁점이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용되는 말이 인용,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을 임기 내로 유지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 각하돼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물론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헌재에 넘어와 있어서 이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남은 그 부분은 변론이라든지 여러 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재판관들이 평의, 그러니까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정리하는 그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재판관, 8명의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이제 보수 쪽에 좀 많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김 의원님,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주변의 그런 국정농단의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고, 또 특검에서 30명을 구속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본 재판관들이 뭐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분석인 것 같고요. 8분 중에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 탄핵에 인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묻는다라는 것,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슨 징역 몇 년 이런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계속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도 사실 이제 치우쳤다. 또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샤이 이제 보수다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사실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 본인의 이제 의견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국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어쨌든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의견을 적극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있으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표현을 상시적으로 또는 방어용으로 또는 공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건전한 논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떤 샤이층이 있다라고 한 것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잘 못할 때, 가령 만약에 지금 야권이 다음 정권을 잡았는데 초반에 엄청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샤이 진보층이 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한 여론 아니다.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모든 선거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대선 같은 경우 보면은 당시 여당이었던 후보의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득표율이 2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정 의견을 못 내고 투표장에 못 나가기도 하고 이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샤이의 어떤 층들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어떤 여론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국면에서의 정확한 논의, 잘못을 따지는 논의들을 할 수 없다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만 이대로 그것이 된다. 나온 이유들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건전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3.1절 집회, 태극기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다행히 충돌 없이는 끝났는데 극단적인 세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 한번 이야기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에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가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이 절차가 없었다는 거, 저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회가 너무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험지에서 다시 한번 짚고 그걸 각하 요인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최순실을 배워온 망나니 친박들은 태극기를 몸에 둘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들입니다. 스스로 해체하고 소멸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 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친박 패거리들은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국회 내에서도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서 기각사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들 스스로 해체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은 이제 어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에 유력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일일까요? 이 촛불 민심은 정치권에서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조차도 촛불 집회에 나오게 된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우리가 대통령을 최순실이 뽑은 건 아니다라는 게 아마 공분의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세대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태극기 들고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집회장도 둘러봤고 또 여전히 촛불광장에서 그 촛불을 든 시민들을 봤는데 네. 뭐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바른당과 자유당의 이 소위 그 의원들 간의 대화를 보니까 정말 이 한솥밥 먹었던 분들 맞냐 싶을 정도로 극단적 용어가 지금 나오고 조금 전에 있고요. 들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태극기를 드는 분들은 사실 좀 그 특정 종교 또는 특정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네.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어떤 분은 저한테 알려오기로는 집회 끝나고 거하게 뭐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런 문자 받은 네. 분도 있고요. 반면에 촛불 집회 오신 분들은 집회 끝난 다음에 각자들 돈을 모아서 밥값을 내고 그러고 이제 해산합니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여러 이제 뭐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과연 이제 다음 주나 이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정치인은 결국은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그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잘 알아야지만 좋은 정책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도 시민이고요. 정치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뭐 아픈 것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희정, 안철수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선 후보의 경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촛불 집회를 저도 뭐 대체로 참석을 하거나 또 현장을 확인해 본 편인데 지금 태극기 집회를 조직적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세력에 의해서 종교계 차원으로 하는 부분은 일부 나오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어제도 통화한 분들이나 여론을 들어보면은 가족 단위로 젊은 층도 많아진 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정치인들이 왔을 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사늘합니다. 오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그런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을 넣고 국민의 입장을 표현하겠다는 게 강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재 또 탄핵 심판이 있고 또 특검 수사 이제 종료됐지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일부 연루자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나름대로 내용 있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본인의 입장을
끌어가기 위해서 더러는 또 끌려가면서 입장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박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박사모를 통해서 생일 축하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권에서는 이게 또 동원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대통령이신지 아닌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들게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어야죠. 그런데 그 지금 태극기 집회 일부 탄핵 반대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목소리로 들려지기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질 국민 간의 분열 또 대선 구도를 놓고 벌어질 혼란을 생각했을 때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적절치 않다. 예. 일단은 만약에 최종 변론 전이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이루어진 최종 변론 전이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인들도 뭐 국민들과 함께 그것이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참여해서 국민과 같이 한다. 그리고 또 본인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용인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최종 변론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제 헌재에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될 경우, 그것도 또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헌법에 의해서 헌재에서 결정 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으로 이제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네. 그때는 어떤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제 정치인들 또는 대권 주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쨌든 조용하게 기다려주는 모습들을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다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국민들이 또 국민적 분노가 양쪽 다 분노가 첨예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하니까 예. 그렇게 한 것을 할 텐데 약간 이제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오는 6일 날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또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그런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6일 왜 이제 임박해서 하느냐. 결과를 발표하느냐 하는데 과거에도 특검을 보게 되면은 끝나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끝나는 날 이럴 때 이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이제 관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헌재 결정 바로 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비판인데 저는 이제 충분히 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특검에서 과연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한 것이냐고 해서 약간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검찰에 넘기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리해서 넘기지도 않고 그전에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않나.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평의를 거치는 시간이 대략 한 2주 정도 예상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때면 5월 14일 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3일 전에 이제 그 선고일을 지정을 했던 걸로 보면 5월 14일 날인데 5월 11일 날 이제 선고일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3월 7일경에 미뤄 짐작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발표를 할 것으로 왜냐하면은 13일 날 그만두는 날 이제 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그럼 대략 10일쯤 예상해서 3월 7일 날 그 선고일이 정해질 거라고 볼 때 지금 계속 그 결정문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월 6일 날 특검이 발표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럼 재판관들을 좀 모욕하는 발언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했던 아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예. 계속 이어지는 거라 보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발표하는 그 내용이 이 특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앞서 그 정치인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의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것이 또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도 예.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럼 박 대통령이 박사모 회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한 거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궁금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특검에
조사도 임하지 않았고요. 청와대 그 압수수색 영장도 어쨌든 한교안 총리 권한대행께서 거부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절차는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친박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다, 메시지를 보낸다. 이것 역시 적절치 않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특정한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직무가 정리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측 모두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좀 절체절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아닌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특검으로부터 검찰의 수사를 이관받았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사 관련 남은 수사 적지 않아 보이는데 조기 대선 전국이라 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상원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법사위의 여러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또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도 무산됐습니다.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사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아직도 직권 상정 운운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등 날치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고 자기 지지층에 대한 오버 액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정치권은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정치권 검찰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 교수님, 그런데요, 지난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신은 민정수석이죠, 전화한 사실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는데 특검에서는 제 식구 감싸지 말라 이런 메시지다, 경고 메시지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동안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강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국민적 인식도 그에 수반해서 수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월 28일로 특검 수사는 이제 기한이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남은 수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이 뇌물죄 성립 여부가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핵심에서 지금까지 하나의 증거 관계를,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거든요. 삼성. 근데 남은 게 또 많단 말이에요. SK, 롯데, CJ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를 입증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검찰의 명예와 향후 위상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난번에 그 구속도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되면서 사실 수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놓고 해석을 할 때에 이런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의 혼란이 왔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나중에 징벌적 처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법리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리에 강한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나중에 재판 진행에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만 12명을 구성을 해서 무슨 법원장, 검찰총장 출신 이렇게 하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사안이 예.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청와대의 사찰과 기강 유지 그리고 공직사회 전반에서만 보더라도 직무유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볼 때 그동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성립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그런 한계점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요, 예. 이번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이 특검은, 이 검찰은 지난번 특검에게 넘기기 이전에 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수사 결과를 봤을 때에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국민의 요구 수준과
그동안 특검이 해왔던 수준에 걸맞는 희망 사항은 저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마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나마 특검이 90일 동안 그 제대로 역할을 해서 30명을 구속시키고 특히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킨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 고비를 넘겨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도 45년 동안 그분이 온갖 일을 다 벌리면서도 빠져나왔던 분을 이제 구속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특검에게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이 검찰로 넘기게 될 경우에 예전하고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그 보이지 않게 손이 작동이 됐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언론에서 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를 해서 입증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부터 뭐 퍼블릭 PC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유라의 그런 실체들이 드러나고 삼성과 연관성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그 이전의 수사와 지금 특검을 경과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국민이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정권 교체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 바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 어정쩡하게 검찰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봐준다라는 것이 포착이 된다면 저는 검찰 개혁의 요구가 지금도 훨씬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180도 달라진 검찰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이 걸리는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많은 이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이런 것들 보면은 검찰이 하위권에 이제 속해 있는 경우도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실은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근데 특검이 어쨌든 출발하고 시작되고 했을 때 특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수사기관 중에 특검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는 특검이 이제 수사기한을 정리해야 될 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높은 신뢰에 기반해서 나오는 여론이니까 그것과 대비되어서 더욱더 이제 검찰에 대한 어쨌든 냉정한 시선들이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선거기관에서 검찰이 사실은 본인들의 어쨌든 권한들이 축소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수사처라든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론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권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조직 차원에서 보자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제 검찰의 역할들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국민이 굉장히 따갑게 시선을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이제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상당히 어쨌든 수준 있는 수사, 굉장히 치밀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좋을 분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봤는데 우리 형 교수님 좀 부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삼성의 뇌물죄 수사 자체를 접근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찰에서 접근할까요? 사실은 삼성 부분은 큰 얼개라든지 내용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진행될 부분은 짚어졌지 않냐고 봅니다. 보고 그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일 겁니다. 보강하는 차원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하나만으로 미르 K스포츠재단 그리고 대통령까지 연계시키기에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뇌물 공여죄의 수사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기업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꼭 필요하고 저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끝으로는 희망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동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인맥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에서 우리가 그 최순실의 구속에서 시간을 둔다든지 여러 형태에서 봐왔던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업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춤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현정 충남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1.7%포인트 오른 35.2% 9주 연속 1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7%포인트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4.4%포인트 하락한 14.5%로 3위로 내려앉았는데 윤 소장님, 네. 자, 이제 보수층이 안희정 카드 대신 황교안 카드를 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높은 지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떤 탄핵 위기론이라든가 어떤 특검 연장이 무산된다거나 태극기 집회 등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확산된다거나 이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탄핵 심판의 어쨌든 기류들이 계속 유지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받게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맞대결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높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뭐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이른바 선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 상당히 어쨌든 야권 지지자들에게 호남 등 상당히 어쨌든 거부감을 주게 되면서 지지율이 이제 주춤하게 되는 요인이었고,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어쨌든 최근에 이런저런 분명한 입장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던데, 근데 네. 특검에 대해서 그 연장안을 거부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어쨌든 보수 선명성을 강화시켜줬다. 지금 그것이 어떤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화면을 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보면 있죠. 여기 지금 충청권 대선 주자 지지도인데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5%포인트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작아지니까 표본 오차가 훨씬 더 커져서 아주 뭐 단정적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쨌든 뭐 1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네.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지가 좀 주춤하고 제약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지역이 어쨌든 전통적인 보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충청 대망론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어쨌든 가능성들, 네. 전국적 인물 또는 당선 가능성이 될 거라는 것을 어필됨으로써 지역의 기반이 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지가.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지가 좀 빠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충청권에서 지금 이제 호남인데 호남에서도 이제 4.7%포인트 정도나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대행의 이런 뭐랄까 좀 보수층의 겹집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쪽으로 결집이 속속 더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당이든 자유당이든 그러니까 네. 의미 있는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유일하게 한교안 이제 총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빠지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부 오고, 그다음에 한교안 바른정당 또는 새누리당 성향의 이제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좀 중도나 보수층이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안 지사의 선한 발언이 네. 본인이 선하게 본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런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좀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고 대한민국을 네.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지점에서 안희정 지사의 선한 발언은 네. 그 지지자들한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율에 그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사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교안 총리는 사실은 앞서 이제 그 보셨다시피 바른정당에서 그 지적했던 그 이제 석고대제, 저는 표현을 좀 뭐 순화시키면 해야 될 정당과 세력들이 대선 후보를 내거나 또는 뭘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상 안 맞다라고 얘기했던 측면으로 놓고 보면 네. 한교안 총리는 지금 뭐 시계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뿌리고 또 무슨 의전을 강조하고 이런 태도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3.1절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비롯해 이제 팬클럽 황대만 황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모임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정우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지금 대행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구국의 결단으로 이 대한민국을 더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출마를 결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의 결단,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출마 전망, 과연 이제 출마할 것이냐,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음속,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다 살펴보고 재고 있을 겁니다. 가능성에 지금 상당히 무리가 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시기적으로 탄핵이 이렇게 발표가 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만일 기각이 된다면 대선이 나중으로 미뤄지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인용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초기 기세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단순한 기대주 차원에서 넘어서서 자유한국당의 경선 구도나 흥행에서의 그 바람, 주목도 이걸 상당히 높일 겁니다. 이런 흐름 자체 속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본인의 입장을 점점 구체화해 갈 텐데, 저는 뭐 나중에 여권층, 특히 보수층을 놓고 어떤 대선 활동을 벌이는 거를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홍준표 지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뭐 지금 이제 보수 세력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판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뭐 뒤바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홍준표 지사가 어쨌든 뭐 이렇게 다크호스로 주목해봐야 할 후보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니까 책임론이 이제 일정 부분 자루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황교안 총리에 대한 견제 구구를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있다. 어쨌든 출마하면 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후보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정치권에서 탁월한 어떤 메시지 구사력, 이것들은 상당히 다른 주자들과는 확실히 이제 비교가 될 정도로 탁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 주목도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황교안 대행의 대선 주자로서 대체제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분이 어쨌든 지지도가 이제 3.5% 오늘 여론조사상 네. 그런데 아마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가장 직격탄은 안 지사가 받을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에 발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분이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발언은 뭐 사자에 대한 명예를 정말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리죠. 네.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아직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잖아요. 당원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임명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도지사가 더 이상의 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편을 공격한다거나, 또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흔들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용되는 건 아니다. 예. 지금 이제 도지사님께서 주로 도정을 보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이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지형이 어느 정도로 변화됐는지를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인데,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 인정이 특히나 바뀌었다?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에 대해서 엄격한 예.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말씀으로는 대선 후보로 오른 것 자체도 문제고, 자유당에서 또 그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만 해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구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 기자들과 워낙 가깝게 지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요즘 지사가요?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생긴 부분은 있고, 그리고 직권 막말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인용하고 싶지는 노무현 않습니다. 전 대통령 관련이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공세를 편 막말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문재인이라는 야권의 후보와 자신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그 수사 정도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앞으로 대선 주목도나 여러 부분에 봤을 때에 미국의 트럼프 지향도 있지만은 그 한국의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 네. 그리고 어떤 단호한 입장 요즘 제일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하면서 탈피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세를 탄다는 지켜봐야 될 거죠. 부분이다. 예. 우리 현 의원님이 네. 친하신가 봐요.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차원으로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어쨌든 뭐 홍준표 경남지사가 분명히 여권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민주당의 경선 참 이제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립니다. 윤 소장님, 사실 이제 이게 여론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가 될 텐데 본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전에 두 차례, 그래서 내일은 이제 라디오 토론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이제 최성 고양시장까지 4명의 후보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1위 주자로서는 토론회가 뭐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1위 주자는 공세를 받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어쨌든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주자들 2, 3, 4위 주자들은 1위 주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이제 지지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라디오 매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주목도는 높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것이 왜냐하면은 2차로 또 미디어의 뭐 지면으로 또 보도가 되고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또 뭐 안희정 지사도 상당히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온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인 공략을 하면서 본인이 더 선명한 그리고 더 뚜렷한 진보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또는 더 개혁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 대립각을 이루는 그런 전략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아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다소간 어떤 토론회의 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실 보입니다. 이제 이번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선거가 1차가 나오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시사를 했어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 헌법 어디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라고 써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권력의 갑을 관계, 이 관계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질서로서 재편해내는 일,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개헌, 대한민국의 시대적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김 의원님, 역시 이 부분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어떤 메시지지 않을까 했는, 거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희정 지사가 문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문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요. 그래서 국민과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 개헌은 해야 된다는 건 원칙은 뭐 명료한 거고요. 네. 그럼 개헌의 시기를 언제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시점으로 놓고 지금은 대선에 집중해야 될, 탄핵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대선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진행하면 될 일이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토론에 대해서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 후보가 그 토론에 기피한 것이 아니고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탄핵이라는 시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인용이 결정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민망한 것 좀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두 번째는 토론회의 저는 방식은 탄핵이 진행되는 탄핵까지 오게 된 과정과 그다음에 앞으로 기각이 될 거냐 인용이 될 거냐, 또는
그 인용이 되면 언제 시점으로 될 거냐라는 주제들이 좀 집중해서 내일 토론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혹시라도 기각될 가능성 또는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그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할 예. 때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그런 자리의 토론회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보자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시간이 좀 꽤 길고 여러 주제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후보로서 1위 후보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특히 토론회 같은 국민 주목도가 높은 것을 회피한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극적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탄핵 결정을 앞에 두고 이런 토론회를 벌인다는 것, 인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서 민망해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본선에 가도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본선에 가도 미국에서 토론회가 3번인데 네. 지금 경선에서 9번에서 10번을 늘렸기 때문에 해석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저는 매체 이용까지 좋은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9번, 10번씩이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후보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다른 정당, 다른 후보의 편파성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타당의 후보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정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근데 뭐 토론회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2, 3위 후보들이 탄핵 그 심판 전에 하자는 것은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죠. 결정되기 전에 어떤 선거를 논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선거인단이 이미 모집되고 있으니까 선거인단은 이제 어떤 사람이 더 강점이 있는 것을 어필해야지만 그 사람의 우호적인 선거인단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2, 3위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고요. 어쨌든 이 토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어쨌든 대중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쨌든 선명성들을 얼마나 이제 부각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뭐 개헌 네. 임기 단축도 수용을 하겠다 또는 개헌정 이제 개헌에서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정치적으로는 소신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를 줌으로써 당내에서 어쨌든 이른바 비문 성향의 의원들로부터의 어쨌든 지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제 의도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능성이 보여주어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함께 모이는 것인데 연동되는 것인데 어떤 지지가 정체가 된다면 이런 전향적인 모습에도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그 성남시장. 예, 그 두 분의 변호사와 사실은 단체장이잖아요. 직업으로 보면. 그래서 그 또 이제 두 분은 지방 지역에서 이제 자치단체장을 하신 예. 분들이고 광역단체장이고 한 분은 이제 정치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후보가 최근에는 그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느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좀 길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곰곰이 생각해봐도 문재인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라디오 첫 그 이제 그러니까 토론회는 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주목도가 높은 날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후보 관련해서 첫 토론회가 되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갈 길 바쁜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명 우리 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됐습니다. 네.